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시작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일찍 일어나셔서 천리장과 함께 하루를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피곤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피곤하지. 피곤한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까지 잘 필요는 없고 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은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게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천리장과 함께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죠. 천리장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 돼달라고. 저의 좋은 기운들, 긍정의 기운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팍팍팍 꽂혔으면 좋겠어. 상위 1% 리더들, 이 리더들이 몰래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몰래 하고 있는 그런 10가지 행동들, 활동들이 있어요. 야, 상위 1% 리더들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더라. 웹 3.0이죠. 웹 3.0이나 AI, 하여튼 이런 그 기술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은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빠르고 간략하게 생산적으로 일을 하더라.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툴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유능한 사람들을 아마 섭외를 해보세요. 섭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력이나 뭐 경력, 이런 기술,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과 함께 한번 성장하셨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그 주변을 돌아보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이 브랜드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꼰대 기질에서 탈피해라. 꼰대 기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식인 관료주의를 떠나가지고 일의 효율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 중심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비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이제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리더십을 양성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양성하자.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주체적으로 해야 돼. 주체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동반 성장을 하잖아요. 동반 성장을 도모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유연한 업무 체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십시오. 이 공간과 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해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업무를 한번 이끌어 가보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 기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기업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열 번째는 디지털 자동화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이 자동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을 끝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언택트 시대인 만큼 이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아까 웹 3.0이나 AI 등 급변하는 미래가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그 1%, 상위 1% 리더들은 변화를 연구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태된 구시대의 모델이 되지 않기려면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하는 그런 뭐 일의 리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디자인. 예전에 일하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일을 리디자인해서 모두에게 목적이 더 분명하고 생산적이면서 성취감을 주는 방식을 만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잘 하실 거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천회장보다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많이 게을러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좀 천혜장도 게을러가지고 좀 더 부지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듣다 보면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선보인 노트북이 있어요. 갤럭시 북3인데 갤럭시 북3 프로네. 프로 3 프로인데 온라인 쇼핑몰에 보니까 100만원 초반대 가격에 판매되면서 앞서서 출시된 그 동급 사양 LG전자가 있어요. 그 그램 노트북이 신제품 가격 경쟁에서 다소 불리하게 됐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어. 다나와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갤럭시 북3 프로 14인치 모델 이 최저 판매가가 158만 9천원이더라고. 뭐 싼 건가? 하여튼 싸다고 합니다. 그 하이마트는 같은 제품을 159만원에 판매 중인 것 같아요. 카드 할인하면은 또 최대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답니다. 카드 할인. 카드 갑자기 지르고 싶죠. 앞서서 출시 직후에는 최저 110만원대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한국 시간으로 이달 2일 갤북3라고 합니다. 갤북3 프로 14인치 등을 공개를 했는데 사전 판매를 이제 진행을 해요. 당시 11번가 등 일부 쇼핑몰에서 카드 할인하고 각종 그 쿠폰 할인을 적용하면은 구매가가 119만원대까지 쭉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갤북3 시리즈는 울트라하고 울트라 프로 360, 프로 360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들 보니까 갤북3 프로 14인치 모델이 사양 대비 아주 저렴하게 출시됐다고 합니다. 세부 사양을 보니까 그 3K 2880에 1800짜리 그 아몰레드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인텔 코어의 i5 1340p 16기가의 램에 256기가의 SSD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부의 연결 포트를 보니까 썬더볼트 4네요. 두 개가 있고 HDMI 한 장, USB-A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 한 개, 그리고 두께는 11.3mm, 무게는 1.17kg입니다. 탐나는데 무게가 1.17이면 상당히 이제 가벼운 거죠. 동급의 타사 제품과 비교하니까 가격 이점이 아주 두드러지는 거야. 예컨대 그 LG전자가 최근에 출시한 LG 그램 스타일이 있어요. 14인치 모델의 최저가 보니까 이 다나와 기준으로 195만원이에요. 상당히 비싸죠. 디스플레이, CPU, 메모리, 그리고 저장 용량, 외부 연결 포트 모두 갤북3 프로 모델과 같고 최고 화면 주사율은 LG 그램 스타일이 90Hz고 갤북3 프로가 120Hz보다도 오히려 낮아요. 일부 소비자들은 두 제품 내부 모습 사진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 그램의 발열 해소용 그 펜의 수가 한 개로 갤럭시 북3보다도 부족하다. 지금 갤북3는 두 개 있습니다. 펜이. LG 그램 스타일의 그 배터리용량이 9W 정도 크고 무게가 180g 정도 가벼우면서 히든 터치패드를 장착했다는 게 장점은 있는데 최소 40만원이 넘는 가격 격차를 메울 만큼의 성능 차이는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갤북3 프로가 가성비로 주목받다 보니까 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내 초경량 노트북 1인 그램이 이번만큼은 삼성에 좀 밀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리꾼들이 그럽니다. 삼성이 아주 이를 갈고 출시를 했다. 200g 가볍게 쓰자고 100만원 비싸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갤북3 프로를 시켜 세우는 한편 최근에 LG 그램 스타일과 약간 걸그룹 뉴진스인가 봐요. 뉴진스 협업을 해가지고 한정판 에디션이 출시된 걸 언급하면서 뉴진스가 도와줘도 갤북3 프로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전 뉴진스가 누군지 몰라. 뭐 걸그룹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만큼 LG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삼성이 더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회 되신 분들 꼭 사시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현재 보니까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라고 있는가 봐요. 뭐 ISSB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한국 대표로 선임된 그 백태영 위원, 사진 속의 인물인 것 같아요. 이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랍니다. 하여튼 이분이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관련 의무 공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백태영 위원은 6일날 보니까 서울 중구은행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실한 것은 ESG 공시를 안 하고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압박, 이 압박이 선제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ISSB는 국제표준 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21년 11월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재단이 설립한 기구인데 이 ISSB는 작년 3월 국제표준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를 했고 오는 6월인 것 같아요. 6월 말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한국회계학회장 등을 역임한 그 회계 전문가 그 백위원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ISSB에 참여해서 ESG 공시 기준 제정 논의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국제표준 ESG 공시 기준이 마련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니까 25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백위원은 삼성전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속가능 보고서를 25년 7월 중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ISSB가 검토 중인 그 ESG 공시 기준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활동, 자본 그 배치, 하여튼 이렇듯 기업의 주요 산업 지표가 담길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국내 기업 300곳에 질문한 결과 응답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ESG 의무 공시 관련해서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는 그런 기업들이 36% 정도 달하는 것 같고 6월 말 확정되는 국제표준 ESG 공시 기준부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제표준 ESG 공시 기준의 초안 유지와 완화, 강화, 일부 축소, 일부 강화 등 이런 4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지만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올 상반기 ISSB 논의 결과를 주목해라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2018년 11월 시행된 그 개정 그 외무감사법의 완화 여부도 주목을 하고 그래서 한국회계 그 학회는 오는 10일 상장사 협의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회관에서 회계 그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열어요. 기업은 한국적인 상황과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을 해가지고 완화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그 기업과 투자자 회계 원칙과 기업 부담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ESG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재 반도체 인재난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그 레거시 공정 연구개발 인력 일부를 3나노미터 이하의 그 초미세 공정 분야로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 석박사급 그 반도체 핵심 인력 그 수혈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 레거시 공정의 R&D 인력을 이제 초격차 기술 개발에 활용하라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이제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그 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6일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국내 중소와 중견 팹리스들에게 130에서 한 65나노급의 파운드리 공정 주문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정의 R&D 인력들은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그 수요가 저조한 구형 공정 대신에 주력으로 삼은 이 초미세 공정 수율 개선 등의 R&D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 그 추격을 위해서 초미세 공정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이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팹리스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한 울만 파는 TSMC는 30년 이상의 오랜 그 업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뿐 아니라 이제 구형으로 분류되는 레거시 공정까지 다양하게 취급을 해요. 반면에 삼성은 선단 공정에 투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공정의 그 수익성이 낮은 반면에 선단 공정은
AI와 오토모티브 등이 활용돼 가지고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의 옴디아에 따르니까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7나노 이하의 비중은 2022년 이 35.5%에서 27년에는 46.8%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문 R&D 그 인력의 고질적인 부족으로 내부 인력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차세대 공정 개발과 생산 라인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제 계획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반도체 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과 석박사 배출 인력이 2015년에 5,490명 정도 되는데 20년에는 5,884명으로 거의 뭐 정체야, 정체. 특히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그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소수점 단위의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파운드리 공정 난이도가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실력을 갖춘 인력을 찾기란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해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 경쟁도 우수 인력 유출 방지의 그 일환이었어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주요 대학의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되는 기하학과를 앞부터 신설하는 등 우수 인력 선점에 나서고는 있는데 학과마다 배출 인력이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임 교수 이 수가 극히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한국뿐 아니라 이제 미국, 대만, 중국 등 그 반도체 강국들도 인력 충원의 예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안보 유망 기술센터에서 반도체 제조 산업의 그 자국 복귀에 따른 신규와 고용 규모를 10년간 약 2만 7천 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부족 인력도 25년의 기준 3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그 반도체 시장 성장세에 비례해서 글로벌 반도체 인재 쟁탈 정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각국은 해외 전문 인력 유치 확대 등 인재 양성책 마련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구본부의 황태호 본부장도 그럽니다. 주요 거점 대학들과 그 연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투자 계획을 세울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또 그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현재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낸드 시장 4위 업체죠. 그 웨스턴 디지털이 설비 투자액 추가 축소 그리고 생산량 감소를 선언을 했어요. 이 메모리 시장의 1, 2위 회사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최근에 인위적인 감산이나 추가 투자 축소는 없다고 했는데 시장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인 공급량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고, 현재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열었는데 회계연도 기준 2023년 연간 총 설비 투자액이 23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회 당시에 공개한 연간 그 설비 투자 예상 27억 달러보다도 한 14.8% 정도 낮아진 겁니다. 또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년 설비 투자액 예상액보다도 한 28% 정도 감소한 액수인데, 특히 총 예산 중에 현금 투자액은 지난해 8월달 16억 달러에서 9억 달러까지 쪼그라들면서 6개월 사이에 43.75%나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은 이번 발표에서 낸드 플래시나 웨이퍼 생산량도 기존의 3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생산량 감소를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미국의 본사를 둔 웨스턴 디지털은 그 세계 낸드 그 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 12.6%예요. 그 삼성전자나 키옥시아, 하이닉스에서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던데, 이들이 1월부터 웨이퍼 감산과 연속적인 투자 감축 전략을 택한 것은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악화율을 걷기 때문이에요. 현재 금리 인상과 공급망 마비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정보기술 기기 수요가 현재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중간적격인 반도체 시장도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 특히 시장 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디 외에도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 등 주요 메모리 회사들도 이 감산과
투자죠. 투자 그 축소 전략을 좀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디의 그 CEO도 그래요. 그 웨이퍼 감산에 대해서는 올 1분기에 낸드 플래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2분기에도 고객과 기업용 낸드 플래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인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실적 위기와 투자 축소 분위기에서 안전하지는 못해요. 이 디램과 낸드 분야의 그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올해 설비 투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액 내에서도 R&D 항목 비중이 늘 것이다 밝혔고요. 증권업계 일각에서도 R&D 라인 그 투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삼성이 사실상 감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기존 그 설비 투자액의 50%를 감축하고 우시 공장 감산에 들어간 그 SK 하이닉스도 이달 1일 더 이상의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시황 악화가 여전해서 설비 운영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